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용역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 채권 같은 주식에 투자한다. 이 워런 버핏의 가치주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런 투자 방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그 알파파워 전문가님의 그 투자 방식이 시장에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중간중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레전드에게 듣는다. 그러니까 뭐 3거래일 전이죠. 그때 방송을 하고 나서 갑자기 선창산업이 2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그만큼 좀 가치주를 발굴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을 나가고 난 이후에 바로 지금 상한가가 2거래일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뭐 증권사 분석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파워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지금 좀 나왔습니다. 박준현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선창산업의 급등세? 제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제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관과 투자 철학, 투자 매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고, 물론 저도 이제 그 전에 이 방송 하기 전에 유라이크 워런 버핏 방송을 통해서도 그랬던 원칙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언급해드렸었는데, 좀 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워런 버핏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했던 것들이 최근에 선창산업뿐만이 아니라 관련 종목들이 나름대로 성과가 좀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시장 자체가, 현재 시장 자체가 그런 어떤 가치 투자의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났고, 이제 가치에 따라서 실적이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랬던 분들이 이쪽에서 제도권뿐만 아니라 제야권에서 활발하게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관련 종목들, 관련 부분들, 그런 어떤 워런 버핏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야권의 투자 자문사도 그렇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카이스트 교수의 김봉수 교수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잃지 않는 투자에 채권 같은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분들이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선창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선창산업은 잃지 않는 투자의 관점에서 제가 사조산업과 더불어서 워낙 자산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산 가치 자체가 우리 시청자들 생각하기에 보수적인 투자가 아니냐,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자산 가치의 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대부분 관련 종목들이 방직 관련 종목들이죠. 경방이라든가 방림이라든가 전방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보시게 되면 200%, 300% 종목들이 다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렇던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어떤 충실한 그런 어떤 매매를 한다라면 실패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현재 시장 자체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가치와 그다음에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보고 투자를 한다면 무난하게 어려운 국면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자, 오늘은 국내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 자체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내 경기의 영향이 좀 상당히 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 경기 어떤 PMI 지표라든가 그런 지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면서 국내 산업 동향 활동이라든가 업종 동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차트보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방향은 경기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어떤 대외적인 악재가 노출된다 한다더라도 경기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좋고, 실적이 좋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일시적으로 하락할지 모르지만 빠르게 주가가 좀 회복이 좀 되거든요. 주가 좀 부진한 부분 자체는 메르스 영향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발표된 국내 산업활동 동향인 것 같아가지고 산업활동을 좀 동향을 점검해드리고, 또 산업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좀 되는데, 그 산업 내에서 전체적인 국내 경기 동향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산업이 상대적으로 괜찮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던 부분들을 착안해서 오늘 관련 업종 중에서 워런 버핏이 매매를 한다면 이 업종을 해서 이 종목을 매매할 것 같다, 그렇던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산업 활동이 좀 발표가 좀 되는데 4월달 산업 활동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좀 됐습니다. 산업 생산 활동이 상당히 안 좋게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 2개월 연속 감소세로 좀 돌아서면서 연속적으로 뒷걸음 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4월달 산업 생산 활동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작년도부터 금리 인하라든가 또 재정 집행을 좀 통했고 재정 집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켰고 또 1분기 때 했던 어떤 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때문에 저금리라 저유가에 대한 효과 때문에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출 부진이 상당히 심합니다. 어제 주가 하락은 어제가 이제 산업활동 동향은 지난주 금요일 발표가 좀 됐고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9시에 전가 발표된 게 국내 5월 달에 수출 동향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수출이 상당히 좀 안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뭐 산업활동을 본다 한다면 서비스업과 관련된 쪽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음식료라든가 의료와 관련된 내구재 소비 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쪽 소매 판매 자체는 증가될 부분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따라서 정부 측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3% 초반으로 좀 늦추면서 다음 주에 있을 금통 일정에서 금리를 한 차례 다시 한번 인하하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까지 좀 대두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에 대한 어떤 현재 주소의 현 흐름입니다. 자, BSI 실사지수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죠. 우리나라 기업들 약 1,500개 기업들을 대상해서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에 경기가 어떻게 좋아질지를 한 설문조사 형식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이상이면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응답 비율이 많은 거고 100 아래면 그만큼 경기 자체가 안 좋다는 측면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PMI 지표 50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PMI도 물론 최근에 마리키트에서 조사하는 우리나라 PMI 지표가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엊그제 발표됐죠. 어제 47.8입니다. 47.8이면 중국 경기보다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좀 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 국내 경기 지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지표 자체가 부진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수출 부분입니다. 수출이 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수출이 보니까 1월 달에 1% 정도 전년 동월에 비해서 감소를 했었는데 5월 달 같은 경우 무려 10.9% 정도 두 자릿수가 만큼 수출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부분 자체는 결국은 뭐 수출 단가 하락 부분이 영향이 좀 큰 거고 국내 기업들 원화 약세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입 같은 경우도 유가 하락에 따라 수입도 좀 많이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는 63억 불 정도의 흑자 기조가 유지가 좀 됐는데 전달에 비해서 축소가 좀 됐다고 봐야 될까. 가장 심각한 부분 자체는 수출이 두 자릿수만큼 하락했던 부분 자체가 2000년도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그만큼 수출 경기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현대자동차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결국은 엔화 약세 부분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업종이 어떤 쪽이냐. 산업 동향 활동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석유화학 제품, 이쪽이 수출 감소폭이 상당히 컸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가 지속됐던 부분 자체는 IT 쪽에 휴대폰 사업 부분과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그쪽 부분만 증가되고 전반적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 활동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산업활동 중에서 세부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자체가 건축적인 것 같습니다. 건축 경기가 산업활동 지표상으로 건축 기성 같은 부분 자체는 잔고 자체가 좀 생산 자체가 감소를 했지만은 수주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크게 증가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 수주 부분입니다. 본다 한다면 3월 달에 47.9% 정도 증가했고 4월 달 같은 경우도 18% 가까이 좀 증가 좀 되면서 즉 건설 수주가 향후에 건설 업황의 선행 지표지 않습니까? 정부의 부동산 효과 자체가 최근에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활동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건설 수주 부분만큼은 증가세로 증가 좀 됐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어떤 건설 경기와 관련된 또 지표 자체도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건설 업종의 어떤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CBSI 지수라고 있는데 CBSI 지수가 현재 94.6입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도 건설 경기 자체는 안 좋지만 그래도 5년 6개월 만에 건설 업종과 관련된 선행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턴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신규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분양 시장이 활발한 부분이 어떤 지표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나타난 또 신규 공사 수주 같은 경우도 그 같은 경우는 일단 100을 상회를 하면서 104.8까지 나오면서 기준선을 상회하는 그런 지표가 좀 나타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대형 건설사와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사 간에 상당히 또 체감 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이미 115 정도까지 올라서면서 기준선을 상회를 했던 거고, 소형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0 아래지만은 그래도 지난달에 14.1% 정도 급격하게 증가 좀 되면서 소형 건설사까지도 또 체감적으로 건설업황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편차가 심한데, 최근 들어서 지방업체들이 이미 좀 작년도부터 2013년도부터 좋아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2013년도 이후에 지방 건설업체들 체감 지수도 거의 82.6까지 올라오면서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사는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고, 소형사 중심에서 건설업종의 어떤 체감 업종 환경이 급속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건설업종의 건설 경기와 관련된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 경기 실사 지수가 보시다시피 차트로 나타난 2013년도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다는 관점에서 국내 건설 경기가 정부의 어떤 부동산 영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지표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5월달과 관련된 5월달 아파트 매매 가격 및 가격 변동입니다. 최근에 표를 보시다시피 올해 매매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매매 건수로 거의 100% 이상 증가된, 작년에 6천 건이었었는데 12,000건이 넘어간 것 같고요. 아파트 가격 동향도 최근에 상승세로 전개가 좀 되면서 그나마 그래도 내수 시장과 관련된 정부의 효과 자체가 약간의 더 긍정적인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건설 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 업종에 대한 매매 전략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부분 자체는 이제 대형사와 중소형 건설사를 어디 쪽을 좀 봐야 되느냐. 일단은 대형 건설사 쪽은 수출 쪽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여전히 중동 쪽의 유가 하락 때문에 그쪽에 중동 쪽의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건설,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수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국내 내수 쪽의 부동산 시장 자체는 지표상으로도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재 어떤 선행 지표로 따진다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관점에서 건설업종의 투자 전략은 아직도 해외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내 쪽에 비중이 많은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그 아래권에 있는 동원개발이라든가 화성산업 정도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업종은 제가 지난 실적 때문에 표를 가지고 점검해 드렸었는데, 여전히 표를 본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 한다면 그런 어떤 맥락, 조금 전에 국내 쪽에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해외 쪽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쪽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동원개발과 화성산업이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정도가 이제 내수 쪽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쪽에 제가 워런 버핏이라고 한다면 어디 쪽을 매매를 하겠습니까? 현대건설 매매하겠습니까? 삼성물산이라든가 GS건설 매매하겠습니까? 저는 워런 버핏이, 물론 워런 버핏이 건설업종 자체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건자재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2000년도 이후에 페인트 회사라든가 합판 회사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고보드 회사라든가 직접적으로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버크셔 해서에 있던 자회사로 편입을 좀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수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건설업종 자체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워런 버핏이 매매하고 있지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업황 자체는 충분히 기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 한다면 그런 어떤 맥락에서 관심 좀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제가 오늘 이 시간 때 부분 자체 이쪽에 관심을 가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건설업종의 자체는 이제 그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자체는 화성산업입니다. 근데 건설업종 자체는 워런 버핏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건설업종 자체는 해계 조작이 상당히 좀 심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어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회계상에서 어떤 보수적인 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재무 내용 자체가 괜찮은 쪽이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화성산업하고 전 동원개발을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58년도에 회사가 좀 설립이 좀 됐습니다. 업력 자체는 지금 60년 가까이가 되는 회사고 주택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64%입니다. 거의 최근 들어서는 재개발 유지에서 수익성 높은 쪽으로 수주를 좀 하고 있는 쪽이고,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좀 하고 있는 쪽이죠. 과거에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구라든가 건영이라든가 우방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구 지역 쪽에서 가장 탑픽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가 화성산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효과 자체가 이미 2013년도 이후에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사가 상당히 있다가 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재무 내용 자체가 클린합니다. 클린하고 최근 들어서는 안정됐던 사업 구조를 통해서 드림 커머스라는 어떤 홈쇼핑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세계 이마트가 이 회사의 지분을 유상증자 참여를 하면서 합작 형태로 진행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작년도에 진출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약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지만은 향후의 성장성 부분에서 충분히 가치가 좀 부각이 좀 될 것 같고요. 회사 실적 자체는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아파트 분양시장 자체는 상당히 고성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과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최근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재무 안정성입니다. 재무 안정성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오런 버핏이 회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특히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 어느 업종보다도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는데, 예사 같은 경우는 재무 안정성이 아주 뛰어난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예사가 보게 되게 되면 12년도 이후에 재무활동으로 본다 한다는 이거죠. 재무활동 본다 한다는 마이너스 2011년도에 617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872억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자체는 부채를 상환했다는 거죠. 예사가 전체 부채 자체가 3, 4천억밖에 안 되는데 2년 동안 1,500억 정도를 상환하면서 이미 구조조정이 2012년도에 끝난 거죠. 그러면서 현금 활동 흐름표 자체는 지속적으로 플러스가 좀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이제 2013년도 이후에 예사가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예사가 작년도 기준에 가지고 작년도 연말 기준에 주가가 13,000원대였는데 배당금을 400원 할 정도로 상당히 주주 가치를 배당 수익도 상당히 높게 된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재무 안정성과 더불어서 배당 수익률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2014년부터 시작이 턴 어라운드가 좀 진행되고 현재 수주 잔고가 상당히 건설업종이 중요한데 예사가 매출액이 3,000억대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1.500억이니까 거의 3년치 가까운 수주 잔고를 깔고 있고, 현재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자 평균 잔고가 2년 6개월치입니다. 충분히 대형사 이상의 어떤 수주 잔고를 깔고 있다는 부분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실적입니다. 실적, 올해 예산 이제 본다 한다면 이 예산은 이제 매출액을 보셔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예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좀 봐야 되겠죠. 실적 자체도 작년도에 2014년도 237억, 올해 한 280억인데 증권사에서 예상한 280억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보수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미 2013년도, 13년도에 대구 지역에서 침산지구라든가 대규모 아파트 수주공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렌 버핏이 선호하는 자기 자본율이 15% 정도까지는 전개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자본율이 7%대에서 10%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지 19,000원 잡았는데 일단은 뭐 1년 정도 보유 목표로 해서 25,000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 즉 이 종목은 건설업종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안정적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3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동원개발입니다. 동원개발도 예산은 40년 정도의 업력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뭐 건설업체인데, 하여튼 대구 지역과 더불어서 작년도 2013년도 이후에 부산 지역도 분양시장 자체가 여전히 좋습니다. 회사도 화성산업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유지의 어떤 공사 쪽인데, 회사 특징은 거의 자체 사업이라는 겁니다. 직접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 수익률이 엄청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20%가 넘어갈 정도 탁월하게 실적이 좋은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내고 있고, 건설업종의 특징 자체가 P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예산은 PF라는 가게 하나도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자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고, 아마 건설업종 중에서 가장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회사가 동원개발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했던 재무제표상입니다. 유동 비율이 무려 380%입니다. 380%라는 것 자체는 갚아야 할 돈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어떤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건설업체들이 이 정도의 어떤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거의 없다는 관점에서 가장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회사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 131%입니다. 그만큼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동원개발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부산 경남 쪽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주택사업 비중이 80%고, 최근 2013년도 이후에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한 것 자체가 거의 100% 정도의 분양 성공할 정도로 성공이 됐기 때문에 올해라든가 내년도에 꾸준하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될 것 같고, 예사도 현재 수주 잔고가 9천억입니다. 예사했던 매출액 자체가 3천억대 정도 되는 거니까 3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좀 깔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의 성격이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죠. 예산은 작년도까지 보니까 대주주하고 소액주주와의 차등 배당을 합니다. 즉 대주주들은 배당금 적게 받고 소액주주들한테 배당금을 더 늘린다는 거죠. 이런 어떤 기업들이 오런 버핏이 선호하는 더 주주 친화적인 그런 어떤 회사라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사의 어떤 실적입니다. 예사도 매출액 자체는 크지가 않는데, 2013년도에 매출액이 3천억대, 그 다음에 작년도에 3,400억 정도, 올해 해상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4,600억 정도가 좀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작년도에 대규모 분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좀 됐고, 또 자체 개발에 지속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개가 된다 한다면 실적이 증가될 것 같고, 이 중소형이라는 회사 자체가 무려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뭐 요즘 그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때문에 거의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예산은 소규모 중소해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1,0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8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현재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9,000원입니다. PER로 따지면 5.8배 되는 수준이죠. 가장 낮은 수준 같고, 그리고 자기자본율이 지금 22%가 지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율이 15%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한다면 이들 관련 종목들은 장기 투자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오런 버핏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산은 지속적으로 2013년도 이후에 2013년 자기자본율이 12.8, 그 다음에 작년도에 19.7, 올해 22.6, 내년도도 19%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실적을 낸다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매매 전략입니다. 이것도 주가가 좀 많이 떴지만은 52,000원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저PER 종목, 저금리 시의 투자 전략에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이더라고요. 작년에 그 당시 시점을 보니까 주가가 25,000원대였는데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100% 정도 올라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건설업종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실적이라든가 더불어서 종의 종목이기 때문에 화성산업과 더불어서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 가격 한 68,000원 정도, 내년도까지 진행된다면 9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매매를 보고 접근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화성산업과 동원개발은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점검해 드리도록 할 거고,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몇몇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선정해 드리면서 관리 좀 해 드릴 건데, 현재 사조산업은 꾸준하게 일단 조정이 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8만 원 저점 확인 좀 된 것 같습니다. 12만 목표 볼까 하시고, 건설학은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이 자회사에 대한 성형 제로 부분 자체가 약간의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산 가치가 뛰어나는 관점에서 꾸준히 좀 관심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창산업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떴지만은 여전히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3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한번 2차, 3차 정도까지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KC그린 홀딩스가 조금 행보국면이죠. 환경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한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네요.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사고, 그 다음에 내릴 것 같아서 팔지 말아라. 오런 버핏이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 즉 기업의 가치가 증가된다면 당연히 따라 사야 되겠죠. 반면에 또 주가가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오늘처럼 주가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내고 파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특히 6월달 시장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 구간입니다. 기간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사야 되는 거고, 또 올라갈 때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가의 기업의 가치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하락은 저점에서 좋게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이막 이장이었습니다. 자, 지수가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구간이죠. 조금 전에 저점을 기록하고 낙폭을 다소 줄이고는 있는데 현재 코스피가 1%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1.06%, 현재 2080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이 0.88% 하락 중입니다. 오후장 대비 잘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